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상품을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좋은 게?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깜짝 놀라요. 전세라는 상품이 왜 없을까요? 외국에 없고 네네네. 우리나라에도 전세라는 상품은 아파트, 주택 시장에만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면 네. 어떤 것들이 더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규제는 이 규제가 풀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제 금리랑 같이 맞물려야 되는 아니요, 거예요? 금리도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전세가 핵심입니다. 전세.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아파트 사이클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네. 전세 가격이 좀 반등을 해야 되고 네. 가격을 또 밀어줘야 되고 미분양 물량들이 또 해소가 돼야 되고 네. 요걸 이제 필요 조건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럼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아니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게 상승으로 가려면 전세가율이 높아야 돼요.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뭐 얼만큼 높아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가장 바닥권에 있을 때의 그 아파트의 그 지역의 최고 전세가율 네. 그 정도에 근접을 해야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래도 한 80% 언저리의 전세가율이었던 집은 그렇죠. 다시- 그 근처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네. 전세는 가만히 있으면 전세가율은 올라가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같이 거죠.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졌으니 그럼 전세가율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서울의 전세가율이 50%대였거든요. 작년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50%, 네네. 뭐 10억 집이었으면 전세 5억 가격은 정도. 5억. 네, 예. 그 정도. 그런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네. 뭐 많이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뭐 20에서 30% 떨어진 아파트들도 수두룩하고. 네. 그러면 전세가율이 원래 올라가야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오,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전세가가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많이. 그리고 오히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졌거나.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말씀해 주시는 밑에서 올려줄 판이 같이 내려가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가 버텨주고 있어야 이제 매매가가 떨어질 때 아니면 전세가 떨어지는 것보다 매매가가 더 빨리 떨어져야 그게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비슷하게 아니면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아지질 않고 있어요. 전세가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전세가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만약에라도 지금 전세 가격이 만약 올라가면 매매 시장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아요. 원체 낮아서 전세 네, 가격이 예. 어느 수준까지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복귀하기 줄 수 전까지.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와야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닥권에 한참 하락을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5년 얘기하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이제 한 하락장 5년 간다고. 네,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저절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전세가가 매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직접적인 영향. 근데 전세 가격이라는 게 사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네, 집은 못 사겠고 그냥 전세로 살자.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전세 가격이랑 비슷하니 그냥 집을 살까? 네. 이렇게도 이제 심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집값하고 비슷해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때 되면 집을 더 안 사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냥 네. 에이, 뭐 전세 가격이랑 그 집값이랑 비슷하면 네. 어차피 전세 대출도 좀 받아야 되면 그 돈으로 네,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그냥 사버리자. 네. 집 없는 서름 날려보자. 이럴 수도 있고 저도 과거에 그래서 집을 샀던 그거는 건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시장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죠. 하락장에서 바닥권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락장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세 상품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은 주거만 해결할 때는 자가와 예. 전세와 비교했을 때 전세가 월등하게 좋거든요. 같은 상품이라면 네. 주거만 해결할 때. 네. 주거만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올라갈 때는 전세가 월등하게 유리한 거예요. 집값에 기대감이 1도 없을 때.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바닥되면 사람들이 뭐 반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려고 꿈틀거리는데 네. 시장 참여자들, 특히 무주택자들이나 뭐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은 집을 더 안 사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것도 아닌데 뭐하러 집을 사냐 막 이런 그렇죠. 심리가 더 강하다. 그래서 더 특이하게, 그러니까 지금 다 까먹으셨는데 네.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이 있을 때 네.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갔어요. 아. 그런데 임차인들이 그런 상황이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매매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네. 매매로 돌아서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 어려운 전세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다니면서 전세를 계약을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안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은 오히려 전세가 안전하니까 그 끝내 전세. 예, 전세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약간 요거는 이제 곁가지 질문일 수는 있는데 네. 뭐 전세 사기다 뭐다 하면서 네, 또 네. 그리고 고금리 시절이어서 네. 전세보다 이제 월세로 돌리는 경우들이 좀 많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전세가가 영향이 줍니다. 그 매매가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전세 네. 자체가 줄어들면? 네. 그게 뭐냐면 필연적으로 네.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락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리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네. 전세랑 월세랑 비교했을 때 월세가 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월세를 지금 택하고 있는데 네. 이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멈추거나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되면 다시 전세가 좋아져요. 그렇죠. 뭐 금리가 낮아질 때. 예, 그리고 월세는 어느 정도 그에 맞춰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월세는 항상 특수한 지금처럼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면 네. 무조건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가 좋습니다. 월세보다. 아. 그래서 임차인은 전세를 선호해요. 네. 근데 하락장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갭 투자를 했던 예. 새로운 갭 투자보다는 이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하락장에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그렇죠. 그러면 갭 투자 전세로 지금 임차를 맞추고 있으면 이 사람 무조건 손해예요. 그렇죠. 집값은 떨어지는데 뭐 들어오는 돈은 없잖아요. 전세 세입자 못 구해서 오히려 막.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때 뭘 하냐면 전세가 만기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월세 세팅을 합니다. 그때.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전세금을 돌려줄 여유 자금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 되면 대출이 어느 정도 규제가 다 풀려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규제가 막 풀어주잖아요. 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래서 대출을 얻는 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하락장이 되면 전세를 월세 세팅으로 돌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돌고 돌고 돌아서. 네.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수요는 증가하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아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아주 자동적인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한번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갭 투자한 사람들은 네. 물론 이제 전세 세입자 새로운 사람들 이제 구해야 되는데 만약 네. 그게 어려워질 경우에는 뭐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내주고 네. 월세로 전환을 한다. 그렇죠. 근데 월세 전환이 많아지면은 전세 공급 수량 자체가 감소를 하는 거고 네. 이게 일종의 나중에는 전세난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후에 전세 가격이 어느 수위까지 오르면 그때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야, 이게 제대로 이해는 하긴 했는데 이게 사이클이 어렵네요. 네. 생각보다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게 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특성이 다른 나라와 다른 특성이 있거든요. 네.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전세라는 것도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전세라는 상품에 대한 특성을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대부분은 전세라는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생활에 그냥 당연히 있었던 거니까 그냥 이런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깜짝 놀라요. 어, 전세라는 상품이 왜 없을까요? 어디요? 외국이요? 외국에 없고 네네네. 우리나라에도 네. 전세라는 상품은 아파트 주택 시장에만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렇게 좋으면 다른 상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렌트도 다 이제 월세니까. 예,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를 이해해야만 그게 왜 없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미국 시장이 네. 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게 확실해요. 네. 확실하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때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갭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 가서 우리나라에서 갭 투자라는 게 있었으니까 네. 미국에 가서 전세라는 상품을 놓으면 그러면 야 이건 임차인한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월하게 전세를 맞추면서 나는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갭 투자. 갭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몰라가지고 미국은. 아,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일종의 사금융이거든요. 아, 그냥 계약 대 계약이니까. 그렇죠. 계약자한테 너한테 난 전세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다른 데 가면 월세로 가야 되잖아. 근데 월세 너무 비싸. 근데 전세로 네가 나한테 보증금을 뭐 몇 억 맡기고 있다가 네가 나갈 때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나 이거 그대로 돌려줄게. 그럼 너한테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얼마나 좋아. 글쎄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상품을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좋은 게? 뭐 아들 집 구해준다고 그렇죠. 왔었는데. 네. 어, 그래서 야 그걸 내가 활용하면 내가 미국 가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을까?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금융입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임차인이 예. 이 전세라는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좋은 거지만 왜 나한테 이걸 줘? 그리고 네가 나중에 만기 때 돈을 돌려준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안 돌려주면 나는 어떻게 돌려받아? 우리나라는 뭐 또 특수하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보증보험.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생기기 전에는 네.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실제로 음. 전세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대호 기자님이 네. 임대인이에요. 네. 제가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기자님이 다른 분한테 집을 팔아버렸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산 사람이 저한테 나가라고 하면 저 이제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난 너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이 왜 그냐면 사금융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호 기자님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C라는 새로운 사람이 지금 집을 산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대항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보호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죠. 예.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거는 안 되겠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활성화된 제도인데 그래도 임차인이 사기 안 당하게끔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항력을 이 C라는 사람에게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확정일자라는 걸 만든 거죠. 아, 네. 네. 이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물권화 시킨다라고 하죠. 이게 채권인데 네. 채권은 개인 대 개인의 이제 권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물권화 시키는 거예요. 물권화 시킨다는 건 물권은 모르는 이 상황을 모르는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완이 되면서 이 전세금이 네. 안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전세 사기도 일어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전한 상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전세라는 특수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라는. 근데 물론 이제 정부의 대책을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다시 정부의 대책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네. 집값을 좀 받치기 위해서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야, 이거를 그럼 뭘 기다려야 되나?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집값을 상승으로 만들려면 네. 사실 이제 순서를 잘 만들고 그 강도를 아주 세게 해야죠. 순서. 그러니까 지금 옥죄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일단은.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죠? 오히려 일단은 거의 다 지금 풀렸다고 하니까. 지금 대외적인 문제에서는 금리가 지금 옥죄고 있는 게 아, 크죠. 네.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사라져 있어야. 네. 그러니까 금리가 사라지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게 멈추면 옥죄고 있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풀리는. 그렇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네. 것이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이 임팩트 있게 종합 대책이 확 나오면 그때는 반응을 좀 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물리면서. 네. 근데 그때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부터 먼저 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니까. 네, 네, 그러면은 금리가 혹여나 낮아지고 네, 규제는 지금처럼 많이 풀려 있고 네. 하면 그때도 집값 들썩이는 것보다 전세 가격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네. 논리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하락을 경험하면서 네. 전세가 너무 좋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실거주가 괜찮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을 너무 오래 겪어서 예. 전세가 좋은 거를 까먹었어요. 아, 상승장일 때 당연히 내 집이 있어야 해지가 되고 하는데. 그렇죠. 까먹는 거예요. 왜냐면 왜 전세 오래 사시는 분들은 네, 뭐 계속 집 뭐 2년 4년마다 비워줘야 되고 네, 네. 전세금도 올려줘야 되고 눈치 보이고 그렇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그게 하락장일 하락장이 때는 되면 그런 거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은 집주인의 것.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을 오랫동안 겪으면 예. 그 나머지 반대 방향에 있는 걸 까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네. 실거주는 괜찮다라는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들도 어떻게든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사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렇죠. 막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 대책이 불안한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집 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면 내가 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변에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소수가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이번 대책 딱 나오고 나서 네, 부동산 바닥 찍는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잡아야지 완전 찐 바닥 잡는 거 아니야? 네, 이제 보러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네. 그거는 소수. 소수라기보다는 그분들 아마 실제로는 행동 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분들이 손이 안 나가는. 그렇죠. 그분들이 행동하더라도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실제로 행동을 좀 옮기더라도 네. 그분들의 행동을 막는 매도자들의 또 행동이 벌어지는 거죠.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그러면 지금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달라들었는데 네. 호가를 올려버리면 그것도 이분들은 적게 올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5억이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10억이라 해서 보러 갔는데 네. 5억 5천. 5억 5천 정도는 아니고 6억. 6억. 이 정도 되는 거죠. 막 10억짜리 11억 다시 올려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면 이제 에이씨 하면서 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돌아서잖아요. 네. 그럼 다시 좀 있으면 전화가 오죠. 다시 낮춘대 이러게. 예. 그러면 이 사람 살까요? 안 사요. 됐다 그래요, 막 이렇게. 네. 재밌네. 이게 인간의 심리가 참 이렇게 오묘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게 뭐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13 대책 이후에 네. 며칠 동안은 호가는 올랐는데 네. 거래는 별로더라. 네. 또 이런 리뷰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그게 독이 된다라는 걸 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 환호하면서 이제 상승장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본격적으로 얻을 걸 다 얻어야지 하면서 호가 올리고 이런 행위가 실제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없게 스스로 막는 거예요.